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뭔가 탄력이 둔화된 듯하고요. 무엇보다 탄력 둔화의 원인 제공을 기관은 원래 팔고 있었던 그런 주체잖아요. 외국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추석 연휴 전후에서부터 좀 적게 사기 시작하면서 선물도 간간히 팔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현물 쪽에서는 20거래를 연속 사주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엇박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2000에서 묶이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우리 지수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먼저 간밤에 뉴욕부터 상승 탄력은 3거래 연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뉴욕 지수 마감부터 보여드리죠. 네, 다우지수가 한 50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15,400선을 겨우 지켰고 나스닥은 10포인트가량 내린 3,765.29에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그래도 가장 낙폭은 적었고요. 스탠다드 포스 500지수 대형주 위주로 꾸려져 있는데 역시 1,700선을 가까스로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4월 연속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사상 최고가를 냈던 이 9월 18일은 FOMC 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이었죠. 그 이후에 호재성 뉴스를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사실상 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전 주가로 회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왜 이렇게 낙폭이 좀 줄어들었을까? 지금 밑꼬리가 약간 달린 것이 관찰이 가능하실 텐데 아직까지 5일선은 지금 지키면서 여유를 나름대로 부리고 있죠. 다름 아니라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애플 관련주, 나중에 부품주,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볼 텐데 이것이 애플 지금 주가입니다. 간밤에 5%가량 올랐어요. 다시 한번 주가가 500불에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5C, 5S가 모두 전량 매진됐다고 합니다. 일단 초도 물량 자체가 매진이라고 하니까 애플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그럼 뉴욕은 왜 내렸을까요? 물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던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 문제 또 QE 축소를 언제쯤 하나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시장을 괴롭혔습니다. 무엇보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조금 부담이었었는데요. 뉴욕의 더들리 의원 그리고 로카트 연준 의원들이 모두 미국 경제가 아직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QE 축소 시기 또 그 규모와 관련해 의문을 자아냈던 모양이죠. 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마켓이 제조 업체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2달 연속 하락했었고요. 시장 전망보다도 예상치보다도 모두 낮은 9월 PMI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상당히 좋은 제조 PMI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유럽 제조 PMI가 27개월 내 최고치였다고 하는데 이에 유럽 증시는 올랐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주요국 3대 지수 준비했습니다. 지표가 호조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불로 맞췄네요. 사상 최고치를 달렸고 메르켈 총리의 3선이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는 독일이 그나마 좀 덜 빠진 셈이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0.6, 0.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유로존의 9월달 서비스와 제조업을 모두 합한 복합 PMI가 27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드라기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요. 3분기에도 유럽 경기가 회복세를 띠긴 하겠지만 회복 속도, 이 회복의 뭐라고 할까요? 이 성장폭 자체, 계단으로 치자면 계단의 이 폭이 조금은 완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기 회복을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도록 은행에 저리 대출이 가능하게끔 또 한 번의 LTRO의 시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는데 이 지표에 반짝 좋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을 유로존 수장이 밝힌 것이죠. 자, 앞서 중국은 상당히 좋은 지표를 발표했었습니다. 연결지어 본다면 중국의 PMI가 6개월 최고치였고 이어서 유럽이 27개월의 최고치였고 미국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인데요. 0.7%가량 조정을 받네요. 14,63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요. 분봉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0.6% 정도 하락해서 출발했었고요. 약간 낙폭을 만회하는 듯 했었는데 니케이가 다시금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6%였는데 마이너스 0.7%까지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 일본 증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모습 한번 볼까요? 전일 1.3% 급등했습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 제조 PMI HSBC 물론 확정치는 아니고 수정치도 아니라 처음 발표하는 속보치였었지만 6개월 내 최고
21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약간 눌려서 갑니다. 2200선은 그러나 지키고 있네요. 어제 급등하면서 2200을 회복했었고요. 오늘 약간 눌리지만 여전히 이 입자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잠깐 하락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거론되는 것이 부동산세를 조금 더 규제를 늘린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주 관련주들이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잠깐 상해종합지수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흐름이 괜찮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는 편이고요. 여기 최근에 한번 상승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 이후 충분히 재차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약간 눌려도요. 어제 키워보시면 어제 이미 급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봉에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코스피입니다. 2000선 부근에서 뭔가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코스피 2000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2001.49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8포인트가량 아래쪽이고요. 퍼센트로는 0.4%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코스피의 분봉입니다. 오늘도 2000선을 한번 개장 초반에 하회했었어요. 지금은 겨우겨우 2000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2000포인트를 화끈하게 뛰어넘으면서 낙폭을 줄이는 김에 상승 전환까지 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제와 오늘의 지각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장 초반 1994포인트가량까지 밀린 것을 감안했을 때 저점은 어제나 오늘이다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강도가 이 시각대 보통 얼마였죠? 2천억. 저것도 한 1,500억대 정도가 기본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7천억, 8천억 하루에 1조도 넘게 쐈었던, 샀었던 외국인이었는데 오늘은 이 시각 현재 거의 오전장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500억 원도 채 사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달라졌다 하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물론 개장 초반 한때는 또 이렇게 매도하기도 했었지만 이 매도는 다행스럽게도 매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개인이 슬슬 2천에서 조금 오래 조정을 받는 기간 속에 슬쩍 한번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오늘까지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아주 팽팽한 뭔가 수급의 공방,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 보여집니다. 잠깐 수급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한 1000계약 정도 파는데요. 지금 시간대별로 잠깐 보면요. 선물을 1000계약 이상 팔기도 했었고 그 이상 선물을 아주 많이 한 1200계약 정도 10시 반. 사실 아주 초반에는요. 더 많이 팔기도 했어서 지금 1500계약도 좀 보여지죠. 9시 이미 한 20분 정도에 1500계약 정도 팔았었고요. 그 이상 많이 팔고 있지는 않고 지금 규모를 약간 줄이면서 선물을 매수로 전환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때문에 2000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요. 투시는 오늘 역시 보험, 금융투자와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별로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외국인들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월 여기서부터 줄을 한번 그어보죠. 9월 16일, 17일에 현물을 사면서도 선물을 매도했었고요. 그러면서 화요일 추석 바로 직전에는 5천억, 4천억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주가 바뀌었죠. FOMC가 끝난 그 다음 어제 오늘 어떻습니까? 선물을 다시 한번 사기 시작하면서 동반 매수가 들어와서 어제 참 다행이었었는데 3천억 정도로 약간 매수 강도를 떨어뜨린 가운데 오늘은 빠르게 매수 강도를 지금 키워내고 있지 않고요. 선물을 재차 팔고 있습니다. 조금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전에 보세요. 5천억, 4천억, 또 1조 이상 7천억, 8천억, 5천억 했던 이때는 하루 평균 8천억 정도 총 평균을 내면 그 정도로 산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외국인의 모습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빨간불 대체적으로 켜고 있는데요. 527.15. 코스닥은 계속 이 지수대네요. 520 잘해봐야 9포인트 정도 가더라고요. 0.08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보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빨간불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퍼센트는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또 소수점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527선대 그리고 528선 언저리까지 527점대 초반과 후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빨간불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시가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폭이 점점 줄면서 지금 완전히 보합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이런 흐름이 진행된다면 바로 파란불로 바뀌는 처지를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코스닥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이 괜찮은 점은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무려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기관이 그나마 덜 판다라는 점, 개인은 언젠가부터 관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약간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팔고
거래소를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사는 모습도 잠깐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추석 바로 직전에 월화까지 코스닥을 샀었고요. 이전 주 금요일부터 샀었고,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면요. 사실 그 전에 9월 10일에 팔았을 때도 아주 미미하게 팔았었기 때문에 9월 10일부터 200억대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매수세를 거의 연속적으로 코스닥에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7일 연속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거래소는 조금 현물에서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선물도 소위 드리블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을 은근히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1070원대마저 열리는 것 아닌가 어제 변수 3가지를 언급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일단 소폭이지만 반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잠깐 분봉으로 보시면요. 1075원대는 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약간 상승폭이 지금 줄고 있긴 한데요. 평균 1원 이상은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 급락세를 오늘 조금 진정시키는 모양입니다. 어제 이렇게 급락한 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차트입니다. 이걸 더 크게 키워보면요. 지난 1월달 이후 약 8개월 내 최저치를 어제 찍으면서 원화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미 연준 관계자의 발언이 아무래도 이번 주 지금 9명 가운데 2명 정도 발언을 했고 7명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QE 축소 관련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화는 강세를,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하겠습니다. 일단 1070원대를 결국 1080원대 방어에 실패한 당국이 70원대에서 얼마나 개입을 해줄지 여부도 관건이 될 텐데요. 단 한 가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QE 축소, 그러니까 QE 축소를 한다는 이 이슈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일단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할 때는 달러원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요. 결국 지금까지 그랬듯 막판 벼랑 끝 협상에 의해서 정치권들이 조금 쇼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협상을 잘 타결해 지을 거다라는 것을 학습효과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큰 환시장의 영향은 안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채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그런 어떤 부담을 덜고 QE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슈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있는 곳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문제죠. 오늘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드디어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몇 거래만이냐면요. 20거래만입니다. 잠깐 삼성전자의 매매를 좀 보여드리죠. 자, 먼저 사실 엊그저께 급락을 시켰던 것은 기관이었었는데요. 기관이 한번 크게 팔았었고요. 어제 드디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려 20거래일 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 차트가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6월 달에 JP모간 리포트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155만 원짜리 삼성전자가요. 12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120만 원대 정도에서 올라왔었죠. 이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잠시 최근의 고점 삼성전자 142만 5천 원이었는데요. 한번 크게 급락을 맞은 여기에서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문제는 어제 또 한 번 급락 맞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드디어 20거래 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낙폭을 줄여주고 있긴 하지만 21선을 회복하려 하고 있지만 일단은 오늘까지 추가로 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간밤에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빠뜨렸네요. 애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아까 봤었죠? 애플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선전할 수가 있었었는데 나름대로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는 애플이 급등한 것도 오늘 삼성전자에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재매수에 나설 때까지 조금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일단 130만 원을 지킬지 여부는 외국인이 여기에서부터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나머지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잠깐 차트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언제나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경험을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21선 언저리에서는 반등을 반드시 주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갔던 현대차가 바로 어제도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었지만 종가는 약보합이었었고요. 역시 21선에서는 매수가 질린 듯하죠. 오늘 약간 빠지지만 역시 5일선을 되살려놓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25만 7,500원 찍으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네, 모비스도 뭐 29만 원대면 아주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가 조금은 힘이 떨어지고 있네요. 기아차도 뭐 6만 8천 원대고요. SK 하이닉스는요, 수급이 이제 완전히 쌍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어도 3만 2, 3천 원 코스를 이번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볼 수 있다는 전망 나옵니다. 나머지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좀 하락이고요. 현대중공업 최근에 뭐 특별히 어제 또 조선 좋았잖아요. 약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인데 LG화학이 오늘 32만 원을 찍었습니다. 어제 삼성 SDI 등과 함께 참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LG화학도 한번 차트를 열어보고요. LG화학도 어제 장중에 2% 넘게 하락했었다. 이런 종목이 지금 강한 종목입니다. 뭘 본 것 같죠? 방금 현대차를. 어제 현대차는 4% 넘게 빠지다가 아주 거의 미미한 하락세로 끝이 났고요. 이 종목은 2% 중반까지 빠지다가 1% 넘게 상승하면서 LG화학이 끝을 내다가 오늘 한번 32만 원까지 찍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LG화학은 이렇게 쌍바닥에서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1차 눌림목 이후에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중이죠. 네, 전기차 관련 모멘텀 얘기하면 LG화학과 양대 산맥으로 삼성 SDI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SDI도 지금은 보합이지만 오늘 장중한데 또 한 번 신고가를 냈습니다. 어제 삼성 SDI 외국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6.78%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전혀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코디에스는 어제 가장 강했던 전기차 테마 가운데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을 유일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양그룹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뭐 형제그룹이라고는 하지만 오리온 담철곤 회장은 끝끝내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일제히 하한가를 갔었었는데요. 오늘 지원하는 오리온 자체도 조금은 조용한 분위기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은 하한가 모습은 아니죠. 동양증권은 오히려 낙폭을 빠르게 줄이다가 심지어 5% 플러스로까지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동양그룹은 부도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냐? 웅진이라든가 STX처럼 되는 거냐? 뭐 법정 관리에 넘어가는 거냐? 여러 가지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줄 압니다. 지금 동양은요,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를 매각해서 오리온으로부터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뭔가를 뭐 집에 냉장고, TV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동양은 지금 가장 알짜 회사인 동양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삼척 화력발전소 돌리는 주체인데요. 동양파워를 설마 알짜인데 매각할까라고 했는데 이 동양파워까지 매각할 수 있음을 지금 시사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회사 돌아오는 만기 회사채를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7, 8천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혹은 동양시멘트가 매각될 수가 있고요. 이미 동양매직은 매물로 나와 있는데 돈이 안 맞아서 지난번에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일하게 빨간불 내고 있는 동양증권이 오늘 플러스를 내는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는데, 부도까지는 동양증권이 떼놓고 보면 갈 가능성이 적고요. 대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룹에 전체 돈이 없다, 재무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동양하면 CMA였는데 나 동양에 돈 찾을랜다 하는 이런 어떤 고객 자산 이탈 우려 속에 향후에 동양증권이면 잘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고객이 별로 동양증권을 신뢰하지 않거나 고객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양증권까지도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오리온에. 나중에 풋백 옵션으로 경영권을 살려놓을 수는 있기 때문에 동양증권도 알짜배기 계열사인 동양파워까지도 모두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동양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양증권이 오늘 플러스까지 낙폭을 줄이다 못해 상승 전환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모직 관련된 종목. 오늘 동아엘텍이 떠오르고 있는데 어제 패션 부문 수익이 잘 안 나는 걸 떼서 에버랜드 쪽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제일모직이 오늘은 약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동아엘텍이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회사가 OLED 증착 장비하는 업체인데요. 만약에 제일모직이 이렇게 전자재료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동아엘텍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수주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니까 오늘 6, 7%까지 급등했다가 약간 매물이 나오는데 7,500원 이하, 21선 이하인 현재 가격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애플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아까 아이폰 5S와 5C가 잘 팔리면서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 그렇게 꼬여있던 어제까지 기관 외국인 양매도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반등을 좀 갭상승으로 주고 있고요. LG 이노텍 역시 2% 정도 상승합니다. 특별히 이라이콤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3, 4%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잠깐 인터플렉스를 좀 볼까 합니다. 자, 인터플렉스를요, 잠깐 보면 인터플렉스가 오늘 유일하게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덜 줄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올해만 따져봤을 때 1, 2, 대충 따져볼게요.
3, 4 거의 4 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갭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최소한 지난번에 한 45,000원대까지는 올라갔다가 밀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간다 해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만 한 2, 3,000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니까 인터플렉스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IT 부품주, 특별히 삼성 밴더들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제외하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6%나 급락하고 있고 KH 바텍도 5%나 급락입니다. ELK는 그때 3분기 적자 우려, 3분기까지 적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안 좋은 다운주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까지 부진합니다. 파트론도 다시 수급이 꼬였더라고요. 다시 한번 16,000원대 지겹게 왔습니다. KH 바텍은 제가 쌍봉에서 밀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렇게 안타깝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KH 바텍 보면요. 3만원대 지금 쌍봉을 찍고 나서 9월 이후 기관이 계속 팔았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끝끝내 계속 음봉으로 밀리다가 121선까지 완전히 이탈하는 제대로 된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코스닥에 있어서 애플도 기억하셔야겠지만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이오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메디톡스 파란불 아닙니다. 아까 신고가를 이미 52주 후보도 신고가를 찍었었고요. 3분기 이후부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어제는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번 상한가 갈 뻔할 정도로 급등했었다가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차배외에는 미국에서 전문 미국 병원을 한 2곳 정도 지금 인수를 앞두고 있어서 성장성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대 정도 급등인데 상승폭은 약간 고점 대비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젠백스도 아까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었는데 그나마 상승폭이 조금 살아있는 편입니다. 8%니까요. 젠백스는 최장암 백신 임상 3상 실패 때문에 한번 점한가를 줄줄이 맞았던 종목 기억하시죠?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백스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점한가를 한 4번, 5번 정도 맞았나요? 그러다가 지금 한 2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최장암의 상용화 기대감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23,000원대, 28,000원대, 28,000원은 요 121선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약간 더 윗꼬리가 더 달리면 쌀 때 매수하셔서 아주 짧게 수익을 먹고 나오는 전략 젠백스에 관해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원격 의료 진료 관련된 전반적인 헬스케어 주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결제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특별하게 언급 안 드렸었는데 종가상 급락을 했던 전자결제주입니다. 신세계 쪽에서 전자결제 사업에 진출한다. 신세계 페이먼트를 설립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 큰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면서 오르고 있긴 한데 참고로 어제 KG 이니시스는요. 외국인들 가장 많이 팔았던 코스닥 종목 1위였고요. 기관도 같이 팔았습니다. 모빌리어스는 차트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른 것도 없는데 어제 역시 10% 안팎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종목 오늘 3% 정도 만회하고 있고요.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모두 다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는 거 참조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 열고요. 네, 코스피가 다시금 2,000을 반납했는데요. 1997.64.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제 저가도 1994선. 오늘도 아침에는 이 정도 분위기였는데 어제와는 뭔가 좀 다르죠. 어제는 한번 낙폭을 만회한 다음에는 곧장 2,000을 회복하고 심지어 상승 전환까지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2,000을 회복하다가 더 이상 낙폭을 더 못 좁히고 다시 2,000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팁을 드리죠.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의 변화를 잘 한번 감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물 매수세는 둔화되면서 동시에 이거는 제가 전문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선물은 드리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강세로 가져갈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매수 강도를 늘렸다, 좁혔다, 팔았다, 샀다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외국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QE 축소 시기 규모와 관련해서 언제 할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 또한 의문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주목하셔야겠고요. 전문가들은 조선 그리고 오늘 약간 눌리는 기계, 중소형주까지 포함해서 관심을 갖되 오늘 강한 중소형 바이오도 역시 오늘 강세로 끝이 아닐 것이다. 주목하자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은 유동성에서 이제 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기 혹은 기업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실적장으로 재편이 됐어야 했는데요. 하필이면 이 중요한 기로점에서 FOMC 회의가 끝났는데 삼성전자, 우리 시장의 가장 대장주가 3분기 실적 우려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현대차가 버텨주는 것이 고마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나랏빚이 500조 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20조 3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이는 국민 1인당 40만 4천 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 4천억 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자 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올해는 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 원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5년에는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입국자 수는 64만여 명으로 작년 8월 35만여 명보다 78.9%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증가율은 앞서 6월부터 3개월 연속 70%대를 웃돌며 사상 최대를 경신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일본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16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 국경절 기간인 10월 1일부터 7일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동기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회사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의 제작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법률회사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시아나기 사고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사건 수임을 확정하면 다음 달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보잉을 주 타깃으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은 보잉 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담당 관제사의 과실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사고 7초 전까지 관제사들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한 것은 관제사의 과실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재판에서 승소하면 한국에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피해자 소수와 보상 합의를 했으며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로 부상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계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주식 의결권 행사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국민연금 의결권, 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100% 행사와 사회이사 추천 등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 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명분하에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별로 걷기 마라톤 대회를 실시합니다. 28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천안 5개 지역에서 잇따라 삼성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눔워킹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의 1인당 5,000원의 참가비와 동일한 금액을 삼성이 기부하는 기금을 조성해 전액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아차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준중형 세단 K3 유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K3 유로는 날렵한 측면 라인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제품입니다.
최고 출력 140마력의 강력한 주행 성능에 넓은 실내 공간도 확보해 실용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타일 실용성에 1,900만 원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K3 유로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홈쇼핑의 모바일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CJ 오쇼핑은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커머스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규경 행렬이 절정에 이른 지난 21일 모바일 커머스 비중이 60%에 육박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평시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영국 가정식과 차 디저트를 선보이는 미식 행사 더 로얄 터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1989년부터 11년간 영국 왕실 셰프로 활동하며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비 왕세자 등의 음식 조리를 담당했던 캐롤린 러브를 초청했습니다. 9월 24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